야, 한수연, 너 똑바로 안 해온 가족이 모인 차례상 앞에서 남편이 벌어 소리를 지르며 아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쳤습니다.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데 이런 실수를 해 젓가락 하나 떨어뜨린 것 때문에 받은 치욕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5년간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뎌왔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짓밟은 이 가족을 개털로 만들어주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부엌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수연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만이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열이 곧까지 간 없는 차례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수연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뜨겁게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아,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수연은 저려오는 손목을 주물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물에 불려둔 고사리를 건져내며 벽시기를 흙을 쳐다보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려면 아직 2시간은 좋게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수연의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녀를 꽂아 올린 머리처럼 흩대어지면 없는 모습의 시어머니는 수연이 밤새 만든 나물들을 젓가락으로 하나씩 까다롭게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콩나물에 소금을 들이부었니?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금방 다시 무칠까요? 후연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됐다. 시간도 없는데 뭘 다시 해. 그런데 이 도라지는 또 왜 이리 맹탕이야?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도라지 무침을 휘휘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여태 명절 준비도 똑바로 못하니 유리는 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말이야. 시어머니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수연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남편의 이했년인 유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전 8시간 넘어서야 신우이 세상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잠옷차림의 세상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스마트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언니 밥은 다 됐어. 나 배고파 죽겠네. 수연이 전을 부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세정은 몸을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정 아가씨 거의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심심해 못 먹을 거 없어. 세정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투덜거렸습니다. 명절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수연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큰 시누이 미정이 식구들을 이끌고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통에 조용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시장판처럼 변했습니다. 어머 수연이가 혼자 고생이 많네. 미정은 입으로만 위로할 뿐 눈으로는 차례상의 음식을 날카롭게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기며 소곤거렸습니다. 엄마 근데 저 잡채는 색이 왜 저래? 맛없어 보여. 네가 봐도 그렇지. 수연이 재는 통 요리 실력이 늘지를 않아?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며 대답했습니다. 어휴, 유리가 만든 잡채는 때깔부터가 달랐는데. 미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부엌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수연은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시작되고 수연은 숨을 죽인 채 술잔과 젓가락을 올렸습니다. 쨍그랑 그때 긴장한 나머지 젓가락 하나를 상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한수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경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과 수연에게 동시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데 이런 실수를 해 경호는 식구들 앞에서 보란듯이 손가락으로 수연의 이마를 툭툭 밀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은 겨우 목소리를 지었자
사과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역 방송 아나운서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어머, 저 아나운서 유리 아니야? 미정이 호들갑스럽게 외쳤습니다.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돋보기 안경까지 찾았고 화면 앞으로 바삭다가 앉았습니다. 어머, 나 맞네. 우리 유리 맞네. 아이고, 저렇게 예쁜 걸 그냥 찾으니. 시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진짜 커리어 어머니. 다 됐네. 옷도 엄청 비싸 보이고 아깝다. 아까워? 세정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힐끗 쳐다보며 보란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어야 했는데 정말 복도 없지?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유리가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경우시안의 수연이에요. 5년 동안 이 집 귀신이 아니라 며느리로 살고 있는 한수연이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경우가 당황해서 수연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유리 지긋지긋해. 그럼 유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나는 뭐야? 여기 없는 사람이야? 수연이 젓가락을 상위에 3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떠들썩하던 거실에 찬물을 끼워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저도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수연의 눈에서 귀여우이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네가 정말 정신 나갔군. 허니 경우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정신 나갔다. 당신들이 날 미치게 만들었잖아. 이제 다 끝내. 우리 이혼의 수연이 악에 받쳐 외쳤습니다. 온 가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의 등 위로 숨었습니다. 이혼?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덮었습니다. 네, 이혼하자고요. 더는 단 하루도 이렇게 못 살아요. 수연은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한수연, 너 거기 안 서. 경호가 뒤늦게 따라오며 외쳤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광, 무섭게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고생해보면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저 성질의 갈대가 어디 있다고 경호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연은 아파트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난 5년간 꼭꼭 눌러왔던 모든 서른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손이 사시라 못 떨리듯 떨려서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수연은 엉망이 된 얼굴로 친정집 평가문을 닫갑하게 두드렸습니다. 딩동, 딩동, 요란하게 울리는 배소리에 놀란 친정 엄마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친정 엄마는 딸의 통통 부은 눈과 눈물로 얼룩진 뼈를 보고 기겁하며 수연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수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자마자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왜 그래? 응? 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추석 명절에 사위는 어디 두고 혼자 온 거니? 친정 엄마가 수연의 등을 애타게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진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선 물부터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봐. 친정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겨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친정 엄마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경우 씨 옛날 여자친구 얘기만 해. 유리라는 여자 있잖아. 온종일 그 여자랑 나를 비교하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뭐 그런 미친 집구석이 어디 있어.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차례 지내다가 실수 좀 했다고 경우 씨가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놈이 네 몸에 손을 댔다고. 미친놈 아니야 그거. 친정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들부들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오빠 형준이 들어서 씁니다. 수연아, 네가 추석 전날 웬일이야? 명절 준비는. 형준은 넥타이를 풀 담아이고 동생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툭툭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너 누가 때렸어? 형준이 입고 있던 재킷을 소파에 벗어던지며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그게 형준아 들어봐라. 저 인간같이도 하는 김사방이라는 놈이 우리 수연이 이마를 때렸다. 친정 엄마가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형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너 그 새끼가 진짜 미쳤나? 형준의 두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오빠 그게 다가 아니야. 수연이 형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을 껐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전부 다 말해봐. 형준이 수연의 옆에 앉아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연은 지난 5년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유리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들. 손 하나 깎다가 나면서 사사건건 트집만 잡던 신우의 세자.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외면하고 옛 연인을 그리워했던 남편 경호의 비정한 행동들까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더는 그 집에서 못 살아. 수연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탈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친정 엄마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외쳤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런 지옥 같은 데서 내 딸이 왜 살아? 절대 안 된다. 엄마 말이 맞아. 수연아, 이혼의 소송은 오빠가 책임질게. 형준이 동생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해도 괜찮을까? 수연이 희망이 비치는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뭐가 모자라. 돈이 없기를 해. 친정이 없기를 해. 형준이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바다사립탐정 사무소 명함이야. 감정적으로 덤비면 무조건 져. 이혼은 전쟁이야. 철저하게 증거부터 모아야 해. 사립탐정까지 써야 하는 거야? 그래,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지. 법정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는 곳이 아니야. 증거로 말하는 곳이라고. 형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머리 많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빠 사실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경호 씨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말에 형준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분류라면 더더욱 이혼 사이로 확실하지. 세상에 설마 친정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퇴근한 친정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왔네?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가 형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소파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들을 말씀이 있어요. 잠시 후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우리 딸한테 손찌검을 해? 친정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놈의 집구석을 아주 박살을 내놓고 오겠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찾아가시면 우리만 불리해져요. 형준이 흥분한 아버지를 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연이가 맞았다는데 가만 보고만 있으라고. 저도 당장 달려가서 그 자식 몇 살 잡고 싶어요.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참으셔야 해요. 이기려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수연은 자신을 위해 함께 분노하고 걱정해주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부터 혼자 숨어서 울지 마. 오빠랑 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야. 형준이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소묘로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라. 이번엔 끝까지 가볼게.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진 한 5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형준은 수연의 초조한 걸음을 재촉하며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로 틀어섰습니다. 건물 7층 복도 끝에 자리한 문에는 김성태 조사 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형준이 망설이는 수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립탐정 김성태였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성태가 의자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전화로 길게 말씀드렸던 제 동생 한수연입니다. 형준이 수연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김성태는 경찰 출신의 20년 경력 베테랑 조사원이었습니다. 특히 불륜사건 조사에서는 업계 최고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우선 앉으시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김성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김성태에게 남편 경호의 하루 일과를 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같은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에 동선 심지어 주말에 즐겨가는 장소까지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의 전 여자친구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온 가족이 입에 달고 사는 이름이에요. 뭔가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섬뜩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 예비조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예비조사라면 네, 우선 남편분의 기본적인 동선 파악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부터 점심시간까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뭘 하는지부터 샅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마치자마자 김성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제날 오후 1시 김성태는 경호의 회사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장복했습니다. 정확히 점심시간이 되자 경호가 회사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구내 식당으로 향할 시간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회사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가 들어간 곳은 회사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고급 카페였습니다. 김성태는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망원경으로 카페 안을 살펴왔습니다. 경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젊은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여자의 얼굴까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있긴 김성태가 혼자 말을 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둘째 날 김성태는 아예 카페 옆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경호는 어김없이 그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의 손에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제의 여자가 나타났고 김성태는 망설임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액정에 찍힌 여자의 얼굴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빙고 바로 이 여자였군. 정말 그 아나운 서자는. 김성태가 사진을 확인하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 서인 최유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막 희어나온 것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경우가 테이블 위로 유리의 손을 꼭 잡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셔츠 날에는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낮에 경우와 유리가 나란히 백화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것들 봐라. 대놓고 연애질이네. 김성선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유리가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몸에 대보자 경우는 마치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흐뭇하게 고개를 끄겠습니다. 경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드로 원피스 값을 결제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곧장 액세서리 매장으로 이동해 커플링까지 구경했습니다. 김성태는 이 모든 불륜의 현장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3일간의 조사를 마친 김성태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형준과 함께 다시 김성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성태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수십 장의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죠.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수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경우와 유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보란듯이 쇼핑을 즐기는 사진, 그리고 나란히 앉아 커플링을 깨보고 있는 사진까지. 아, 안 돼. 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이 떨렸습니다. 남편분, 업무 시간에도 수시로 유리 씨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성태가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3일 내내 만난 겁니까? 형준이 날카로운 눈으로 사진들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네, 점심시간마다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셋째 날에는 오후에 조퇴까지 하고 백화점 데이트를 즐겼다군요. 김성태의 마지막 말에 수연의 눈에서 귀여움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의 정황은 명백해.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형준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성태가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소묘로 거칠게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주세요. 그 인간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죗값 치르게 할 거예요. 수연이 집을 나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요란하게 울리는 배소리가 거실의 단란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네. 수연이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받지 마. 받을 필요 없어. 오빠 형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소리는 지배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수연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지금 큰일 났어. 아주 큰일. 전화기 너머로 경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연은 얼얼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 경우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린 것처럼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형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생의 표정을 살펴왔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 경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수연이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돌아와 주라. 엄마가 잠깐 의식 돌아오셨을 때 너만 찾으셨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찾으셔? 나도 몰라. 의사가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네가 와서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될까? 경호가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정이 경호의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언니, 제발 와주세요. 네, 엄마 정말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세정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언니 이름만 불렀단 말이에요. 언니가 집을 나가서 충격받으신 게 분명해요. 수연은 말없이 전화를 끊고 형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형준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아,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기회라니 무슨 말이야? 그 집에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갈 절호의 기회. 그 집 안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형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 간병을 핑계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질 수 있겠구나. 수연의 눈에도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무기를 챙겨줄 테니. 형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형준은 손에 작은 상자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야. 와이셔츠 단추만 해서 옷기 단쪽에 붙이면 절대 아무도 몰라. 형준이 수연의 손바닥 위에 작은 장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게 녹음이 된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4시간 내내 녹음돼. 배터리도 일주일은 갈 거야. 형준이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년필 모양 초소형 카메라. 보이지? 형준이 이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야? 이건 책상에 연필꽂이에 꽂아두거나 위주머니에 꽂아도 대화하는 인간들 얼굴이 전부 찍히도록 각도 조절만 잘하면. 수연이 결심한 듯 장치들을 단단히 손에 쥐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절대 들키면 안 돼.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린 모든 걸 잃는 거야. 형준이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알았어. 목숨 걸고 조심할게. 수연이 장치들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30분 후 수연은 일부러 경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정말이야? 아이고,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경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때? 지금은 많이 안정되셨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쉬고 계셔. 아직 병원에 계신 게 아니었어? 의사가 한시름 났다고 집이 더 편할 거라고 하네. 오후에 퇴원 수속 밟았어. 1시간 뒤 수연은 지옥 같던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경호와 세정이 현관문 앞에서 세상 모든 걱정을 질려진 표정으로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셔? 수연이 핸드백을 고쳐주며 물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셔.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하셔. 경호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안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흰 입을 덮고 위태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피키 하나 없는 얼굴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수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수연이 왔구나. 애미야 고맙. 시어머니가 겨우 눈을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수연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등 뒤로 몰래 형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잠입 작전 시작할게.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핑계 삼아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연이 쟁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수연이 덕분에 내가 산다. 네가 옆에 있으니 천구만 만마를 얻은 것 같아. 그동안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수연이 건네는 약을 의심 없이 받아 삼켰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서랍장을 정리하는 척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침대 머리맡 프레임 틈새로 초소형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거실 청소 좀 하고 있을게. 수연이 감쪽같이 임무를 완수한 뒤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연은 소파 밑과 텔레비전 장식장 기편의 먼지를 닦는 척하며 두 번째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갑자기 세정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거기서 뭐해요? 세정이 날카로운 눈으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방 앞에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걸레를 탈탈 털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집에 없었으니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하품을 하며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감을 쓸어내린 수연은 마지막으로 경호의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빽빽하게 꽂힌 책들 뒤 가장 어두운 곳에 세 번째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리는 동안 냉장고 문을 연 수연의 눈이 간으로 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 안이 온갖 고급 과일과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압 때문에 쓰러진 분이 드실 음식은 아닌데 병문안 선물로 들어왔나. 수연이 혼자 말을 하며 고개를 겨울 꺼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호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괜찮으신가 보러 왔지. 점심도 같이 먹고 밥 준비되지. 경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경호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던 사람치고는 너무나 생생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이렇게 일어나셔도 괜찮으세요? 수연이 애쓰 놀란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수연이가 정성으로 간호해 주는데 이 정도는 걸어야지.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살갑게 잡았습니다. 우와, 냄새 죽인다. 오늘 점심 뭐해? 세정이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미역국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배고프다. 언니 얼른 밥 주세요. 화기애애한 식사가 시작되고 세정이 시끄럽게 올리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미정 언니, 엄마. 완전 좋아졌어. 수연 언니가 와서 죽어라 간호하잖아. 진짜 천만다행이지. 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경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정 언니가 매일 병문안 온대. 그래. 아이고,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됐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경호가 다시 회사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세정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물소리를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엄마, 근데 저 여자 진짜 아무것도 눈치 못 챈 거 맞겠지? 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푹에 어림도 없지. 저렇게 순진에 빠진 년이 뭘 알겠어. 내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대답하는 소리에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추악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하긴 엄마 연기는 진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야. 내가 봐도 진짜 아픈 줄 알았다니까. 아임 이 정도는 돼야 큰일을 하지. 근데 저 여자 언제까지 붙잡아도 생각이야. 글쎄, 일단 당분간은 바삭 잡고 있어야지. 제 입으로 간병하겠다고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걸. 일주일이면 충분할까. 오빠 일도 그렇고 뭐가 왜 걔한테서 뽑아낼 거 있잖아. 세정의 의미, 심장한 말에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수연이네 재산 말하는 거냐. 당연하지. 내 아빠가 강남의 빌딩만 세 채라며 땅도 어마어마하고 그렇다더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하는데 그 땅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면 수백억은 우습다던데 진짜 대박 아니야. 세정이 흥분으로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쟤를 우리 집에 들인 이유가 그건데 안 그래 엄마. 당연하지. 재산 아니었음 유리보다 제가 나은 게 뭐가 있어? 응? 엄마 근데 경호 오빠도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한 거야? 네 오빠가 바보 천치인 줄 아니?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잔인한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럼 경호 오빠는 수연 언니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건가? 걔가 사랑하는 여자는 유리지. 지금도 온통 유리 생각뿐들 걸. 하긴 유리 언니는 인형이잖아. 인형 어디지를 갖다. 우리가 진짜 내 며느리가 되어야지. 한수연은 그냥 돈 줄이고 이혼 같이 떨어지면 바로 버릴 건데 뭘. 충격적인 진실의 수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연극 계속할 건데 필요한 만큼만 더 쭉쭉 발아먹고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정리라니? 이혼시켜야지. 뭘 물어. 그럼 그때 유리 언니랑 오빠랑 결혼시키는 거야? 그게 원래 내 완벽한 계획이었어. 수연은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네 재산은 어떻게 뜯어낼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일단 병원비랑 간병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해야지. 멍청하고 착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거야.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완벽한 계획이야. 그러니까 너도 당분간은 수연이한테 살랑살랑 잘해. 의심사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 알았어? 두 여자의 추악한 대화가 끝나고 나서야 수연은 유령처럼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한수연,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야. 수연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워주며 스스로를 다 끄쳤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어머, 우리 수연이 밖에 없네. 역시 딸보다 며느리가 낫다더니 시어머니가 뱀처럼 차가운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온몸에 벌레가 끼어가는 듯한 혐오감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이불 속에서 몰래 형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했어. 상상 이상의 쓰레기들이야. 로금 파일 지금 보내게. 수연은 로금기에서 파일을 추출해 형준에게 전송했습니다. 30분 뒤 형준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 완벽한 증거야. 절대 들키지 말고 더 확실한 걸 잡아내. 이제 시작이다. 수연은 핸드폰 전원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연의 눈이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연은 가면을 쓴 광대처럼 완벽하게 순정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경호는 범처럼 예리한 눈으로 아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너 오늘도 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수연의 등 위로 경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친정에 잠깐만 엄마가 급하게 부르시네. 수연이 돌아보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장모님이 참 자주 찾으시네. 어제도 가지 않았어. 경호의 목소리, 얘는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간병하느라 답답했는데 바람도 쇠겸 겸사겸사 다녀오려고 엄마 혼자 계신데 네가 바람 쐬러 나갈 정신이 있어? 경호가 팔짱을 까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금방 올 거야. 2시간 안에는 무조건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수연은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경호는 닫힌 문을 노려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는 소파에 앉아 대놓고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수연은 일부러 더 열심히 거실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뭘 그렇게 닦아대 집안 닮겠다. 먼지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이 텔레비전 장식장 뒤연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호는 수연의 손이 유독한 곳에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두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 목골 단지라도 묻어놨어. 왜 거기만 죽어라. 닦는 건데. 경호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지가 유독 많이 쌓여 있길래 텔레비전 정전기 때문에 그런가 봐. 수연이 저도 모르게 당황하며 손에 든 걸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경호가 고개를 숙여 장식장 뒤를 샅샅이 후쳤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수연의 반응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는 수연의 핸드폰 사용 습관마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데나 던져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나 핸드폰 좀 빌려줘. 배터리가 다 됐네. 경호가 일부러 수연에게 핸드폰을 요구했습니다. 잠깐만.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니 마지막에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경호는 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하며 수연의 핸드폰을 빠르게 후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는 전부 삭제된 후였습니다. 고마워, 잘 썼어. 경호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다급하게 받아들는 순간 경호의 눈밑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오후 경호는 일부러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연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너 엄마 방에서 뭐해? 경호가 소리 없이 문을 벌컥 열며 들어섰습니다. 깜짝이야. 수연이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뭘 떨어뜨렸는데? 경호가 날카로운 눈으로 바닥을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약통 정리하고 있었어. 사람에 놀래게 왜 이렇게 문을 벌컥 열어? 수연이 허둥지둥 약통을 주워들며 변명했습니다. 경호는 수연의 성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경호는 아예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수연의 얼굴만 뚫어져라 찾아봤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이상한 거 알아?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해. 경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긴다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그때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얘 경호야. 애 잡겠다. 수연이가 나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네가 그러면 쓰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연이 시어머니를 향해 구원받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의 의심은 더욱 단단하게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매 다음 날 경호는 수연이 집을 비운 사이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사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숨겨둔 작은 진실들은 그의 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수연이 돌아오자 경호는 지옥의 문지기처럼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이 다녀왔어. 친정에서 뭐 했는데? 엄마랑 그냥 얘기 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매일 해? 똑바로 말 못해. 경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우리 집도 마음대로 못 가.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파헤치려는 두 사람의 차가운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수연은 거울을 보며 떨리는 자신을 다 끄쳤습니다. 조금만 더 찾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이야. 거울 속 수연의 눈이 복수심으로 서늘하게 타올랐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경호가 맹수처럼 귀를 기울이며 수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의 날카로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연은 일주일 전부터 치밀한 반격에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 수연은 아침 식탁에서 태연하게 연기에 첫 막을 올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갑자기 편찬을 쉬다고 연락이 왔어. 수연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디가 아프신데? 경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너무 오르셔서 병원에 가셨대. 내일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 수연이 걱정으로 가각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하는 거야? 아마도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드려야지. 수연이 준비해둔 완벽한 거짓말을 막힘없이 쏟아냈습니다. 정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연은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 고마워. 그럼 아침 일찍 서두를게.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수연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친정이 아닌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카페의 참가 쪽은 수연의 지평관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감시 장소였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척 위장하며 김성태가 설치해둔 외부 감시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집 앞 골목에 상황이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돼. 수연이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드디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예상했던 대로 유리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명품 가방을 어깨 메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유리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 현관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리며 세정이 뛰어나왔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소형 망원경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확대했습니다. 집안에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유리가 들어서는 순간에 대화까지 생생하게 잡아냈습니다. 유리 언니, 어서 와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세정에 들든 목소리가 수연의 이어폰으로 생생하게 전송되었습니다. 세정아, 잘 지냈어? 어머님은 좀 어떠셔? 편찬을 쉬다고 들어서 아이고 유리야 어서 오느라. 바로 그때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유리를 와락해 안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렁쳤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저 쓸모없는 면을 이면 붙잡아 두려고 쉬워 좀 한 거지. 시어머니가 길길거리며 말했. 카페에 앉아 있던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시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유리가 온다는데 아플 수가 있나? 어쩜 이렇게 얼굴이 더 예뻐졌어?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은 단 한 번도 잡아준 적 없던 그 손으로 유리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유리야 배고프지? 만자만 있어. 내가 얼른 점심 차려줄게. 제가 잡채 좀 해왔어요. 제가 만든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런 걸 다 해왔어. 잘 먹을게. 어서 앉아 있어.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부어 그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경우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 덩경호의 얼굴에 수연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리 왔구나. 경호의 목소리에는 꿀이라도 바른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빠 오늘 집이 빈다고 해서 어머님 잡채 좀 해가지고 왔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피곤할 텐데 오후에 천천히 오지. 에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어머님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다. 유리가 여우처럼 웃으며 자연스럽게 경호의 팔짱을 깼습니다. 수연은 카페 창가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유리를 위해 만든 갈비찜과 유리가 직접 해온 잡채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웃고 떠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어서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듬뿍 만들었어. 와, 어머님 역시 어머님. 갈비찜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유린이가 만든 잡채는 어쩜 이렇게 맛있니? 수연이가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 시어머니가 유리의 잡채를 맛보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언니 수연 언니 잡채는 그냥 당면 무침이잖아. 세정이 맞장구를 치며 수연을 비우셨습니다. 경우 역시 평소와는 밑80도 다른 모습으로 유리를 챙겼습니다. 유리야, 물 좀 더 마셔. 목마르겠다. 응 고마워 오빠. 수연은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자신이 5년간 살았던 집에서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가 된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네 사람의 화기에 대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추석 때 뉴스 나온 것 봤다. 역시 우리 며느리감은 급이 달라. 맨날 집에서 노는 누구랑은 비교가 안 되지.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말했어. 수연은 며느리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애초에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어야 했는데 오후 4시간 넘어 유리가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경호는 대문 밖까지 유리를 배웅하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심히 가 유리야. 조만간 또 보자. 응, 오빠도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애틋한 연인이었습니다. 유리가 떠난 후에도 남은 30구는 한동안 유리 아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수연은 모든 증거를 손에 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은 별일 없으셨어? 네가 잘 챙겨드려서 그런지 차도가 좀 있으신가 봐. 경호가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천진한 얼굴로 연기했습니다. 정말 다행서. 하루 종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고생했다. 수연아, 어서 들어와 쉬어라.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손길에 수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형준에게 오늘 확보한 모든 증거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증거는 확보됐어.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네. 형준의 답장을 확인한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장대 같은 폭우가 세상을 온통 집어 삼킬 듯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친정에서
형준과 만나 모든 증거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수연이 허탈하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우산을 깜빡했네. 갑자기 쏟아진 비에 수연의 옷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보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비둘기 속에서 허사였습니다. 결국 수연은 가방을 머리에 인 채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수연이 흠뻑 젖은 옷을 탈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오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남편 경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잔뜩 흥분해서 원성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뭐, 유리야. 그거 정말이야? 경호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열쇠를 꺼내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리, 그 이름이 나오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수연은 소리 없이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풀고 젖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확히 몇 초 됐는데 경호가 다급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유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경호의 반응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이라고 확실한 거 맞자? 정말로 경호의 목소리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간에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리의 임신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유리야. 그게 경호가 갑자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은 현관 신발장 뒤 가장 깊은 어둠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갔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은 그건 좀 곤란해. 수연이야 알면 모든 게 끝장이야. 아직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수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주리야, 나도 물론 기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다고 하지만 경교가 잠시 말을 끊고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수연이야. 경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저 여자가 재산 다 가져갈 거라고 차가에 있는 빌빈 세채랑 우리 집까지 전부 다. 그 말에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걔네 아빠가 가진 강남 땅까지 합치면 얼마나 인 줄 알아? 최소 100억이야. 100억. 경호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그렇게 속속들이 깨고 있다는 사실에 수연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만 이대로 지내자. 내가 한수연한테서 뽑아먹을 거 전부 다 뽑아먹고 깔끔하게 정리할게. 남편의 잔혹한 계산에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기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걔한테 뜯어낼 돈이 얼만데 세상 누구보다 호화롭게 키워줄 테니까 그래 돈만 좀 더 챙기고 바로 이혼 도장 찍으면 돼. 그럼 너랑 우리 아기 당당하게 내역으로 데려올 수 있어. 경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누가 왔나? 경호의 말에 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현관 밖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척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끊어. 다시 전화할게. 경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힐법 젖은 채로 현관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경호에게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닌 오직 탐욕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추악한 진실을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연아, 언제 왔어? 경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비가 넘어와서 옷이 다 젖었네. 수연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우산을 안 챙겨서 이 고생이야? 그러다 감기 걸 경우가 걱정스럽다는 듯 위선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깜빡했어. 얼른 들어가서 오부서 갈아입을게. 수연은 경우의 얼굴을 맞을 수가 없어 서둘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내내 수연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딸렸습니다. 경우가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수연은 거울 앞에서 눈물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마음처럼 어두워진 하늘에서 찬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저녁 시킬 네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으로 거실로 나오자 경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별로 생각이 없네? 왜 그래? 어디 아파? 경호가 걱정된다는 듯 수연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수연은 뱀에 물린 것처럼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형준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최유리가 임신했대. 남편이 우리 집 재산을 다 뜯어내고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곧바로 형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친 새끼 완벽한 타이밍이야. 이제 법정에서 발뺌도 못해. 네가 직접 들었으니 증언 효력도 충분해.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자. 형준의 문자에 수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까지 돌아온 저녁 식탁은 완벽한 위선의 무대였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며느리를 연기했고 경우와 시어머니는 그런 수연을 보며 속으로 비우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연은 잠든 척 눈을 감고 경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새벽 2시 경호의 핸드폰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경호는 수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연 역시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호가 유리의 문자에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을 낼 시간이야. 수연은 옆에서 잠든 척하는 악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수의 마지막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형준은 수연의 다급한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경호의 직장 동료인 김대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대리는 경호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그의 더러운 사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퇴근 후 형준은 강남역 근처의 허름한 호프집에서 초조하게 김대리를 기다렸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김대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리님, 별 말씀을. 근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건지 김대리가 어색하게 맥주잔을 부딪히며 물었습니다. 형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탔습니다. 사실은 제 여동생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수연이라고 하시는지? 네, 한수연 씨가 변호사님 동생분이셨습니까? 경호한테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제 동생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형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대리는 입술을 뗄다 붙였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동료라도 그의 하생활을 고자질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와이프 자랑도 가끔 하고 평범했습니다. 김대리가 애매하게 둘러대자 형준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리님, 솔직하게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제 동생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경호 그 자식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대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형준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언가 보거나 들으신 게 있으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주는 동생의 처참한 상황을 덧붙이며 그의 마음을 와쭏였습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제 동생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대리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 변호사님, 정말 나쁜 자식입니다. 박경호 그 인간 김대리의 입에서 드디어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회사에서 매일같이 다른 여자랑 통화합니다.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라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말입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담배 피우러 가는 척 옥상에 올라가서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실실 쪼기면서요. 형주는 제 키 난주머니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김대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마다 술에 취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김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수연 씨는 그냥 자기 돈 줄이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유리뿐이라고 했습니다. 김대리의 충격적인 증언에 형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2달 전 전체 회식 자리에서요. 부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도 모두 들었겠군요. 네, 아마 전부 다 들었을. 네, 그리고 박경우 매달 그 여자한테 200만 원씩 용돈도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을요? 아, 네. 자기가 직접 자랑하다군요. 우리 유리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요. 모든 증언을 마친 김대리가 마지막으로 수혜기를 박았습니다. 정사님 만약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수연 씨처럼 착한 분이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 당하는 건 못 보겠습니다. 김대리님, 정말 감사. 형주는 진심을 다해 김대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연은 시어머니와 세정의 대화를 녹음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유리 언니 진짜 임신한 거 맞아? 확실해? 그럼 경우가 직접 확인했다는데 아이고 드디어 나도 진짜 내 피줄 내 손주를 안아보는구나. 시어머니가 손배를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와 대박. 그럼 이제 한수연, 저 여자 빨리 내보내야겠네. 우리 조카를 혼외자로 키울 수는 없잖아. 세정이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연은 방문의 귀를 기댄 채 두 여자의 잔인한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냥 내쫓으면 재산 한 푼도 못 받잖아.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 좀 더 뜯어내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니까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럼 유리 언니한테는 이제 결혼 준비하라고 해도 되는 거지. 아, 그래야지. 아이고 상상만 해. 설레네. 진짜 며느리가 드디어 이 집으로 들어오는구나. 모든 대화는 수연의 핸드백 속에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형준을 만나 김대리의 증언을 모두 전해들었습니다. 김대리님께서 법정에서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응, 걱정하지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수연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이번 주말 그 인간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터뜨리는 거야. 형준이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그래 더는 망설일 필요 없어. 지옥의 파티를 즉하는 거지. 형준이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줘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를 오후 2시 경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세정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이 거실로 들어서 씁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태블릿과 묵직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너 뭘 그렇게 주렁주렁 들고 오니? 시어머니가 과자를 씹으며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는 공연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연 너깃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경호가 인상을 쓰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세우고 스피커에 전원을 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수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고 앉아. 지금부터 지난 5년간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까발려 줄 테니. 수연의 선을 한 눈빛에 눌려 경호는 저도 모르게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올려볼까요? 이건 바로 일주일 전 제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한 녹음이에요. 수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저 쓸모없는 면을 붙잡아두려고 쇼조만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너 이거 어떻게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니까요. 한수연은 그냥 돈 줄이고 이용가치 떨어지면 바로 버릴 건데 뭘 애초에 우리가 걔를 면을 잃어드린 이유가 그건데. 안 그래 엄마. 당연하지 사랑 웃기지도 않아. 다 돈 보고 한 계산이지. 시어머니와 세정 두 여자의 추악한 대화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너 이거 불법 도청이야. 당장 안고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는 대화를 녹음한 게 불법이라고 제 변호사 오빠한테 물어보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던데. 수연이 차갑게 비웃으며 다 증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호와 유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나란히 커플링을 껴보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너 우리 미행했어? 경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립 함정을 고용했거든. 당신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비싼 비용이 들더라고. 수연이 경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립 함정,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가진 건물 임대료 수입을 깜빡하셨나 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팔을 떠났습니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로서 만난 친구랑 커플링을 맞추고 친구랑 이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봐. 수연이 경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 진짜 주인공은 이제 등장을 차르니까. 수연은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유이의 임신 소식을 들은 경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이라고 확실한 거 맞아. 정말로 지금 당장 이혼은 그건 좀 곤란해. 지금 이혼하면 저 여자가 우리 재산 다 뜯어갈 거라고 친정에 있는 빌딩 세 채랑 부동산까지 전부 다 내가 한수연한테서 뽑아먹을 거 전부 다 뽑아먹고 깔끔하게 정리할게. 우리 아기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걔한테 뜯어낼 돈이 얼마인데 세상 누구보다 호화롭게 키워줄 테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자 경호는 무너지듯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이건 내 방에서 통화한 건데.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좀 설치해뒀어요. 아주 수리를 넘치는 대화가 많이 담겼더라고요. 수연의 말에 시어머니와 세정의 얼굴이 제 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거디오 김대리의 증언과 유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못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폭풍처럼 거실을 휩쓸고 지나가자 세 사람은 완전히 넋인 하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연은 끝났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건 다 오해야 될. 내가 설명할 경우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해 지난 5년간 내 모든 인생을 짓밟아 놨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수연은 경념이 가득한 눈으로 경호를 내려다보며 테이프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명에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 내가 해줄 테니 수연아, 제발 제발 놔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경호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 벌어온 손 치워. 당신 아기 가진 여자한테나 가서. 비록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려. 용서요. 제 등 뒤에 칼을 꽂고 제 재산을 빼돌릴 계획까지 세운 분들을요.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까지 마. 제발. 경호가 절규하며 뒤따라왔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내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주소는 거기 적혀 있으니.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곧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장도 받게 될 거야. 미리 들 준비해도. 이 20억. 경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쟤네 집 빼가군. 어쩌고. 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어. 전부 다 망했어. 경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당당하게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오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8개월 후 새벽 3시 싸구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12평짜리 원룸의 정막을 갓난아기에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찢어놓았습니다. 경호는 멍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배고플 시간이구나. 경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계란 몇 알, 그리고 분유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피곤에 절어 덜 떨리는 손으로 젖병에 분유를 타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아가 뚝뚝 붙이고 이거 먹자. 아빠가 주는 맘마야. 경호가 익숙하게 아기를 안아들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허겁지겁 젖병을 빨아댔습니다. 정호는 멍하니 원룸 벽에 덕지 붙은 붉은색 독촉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 대출이자 연체 고지서까지. 이번 달에도 8개네. 유리는 아들을 낳자마자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났다며 경호와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미안해, 경호 오빠. 난 오빠처럼 능력 없는 남자랑은 더는 못 살겠어. 3개월 전 짐을 싸 떠나던 유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야, 제발.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네가 낳은 네 자식이잖아. 키우기 성가시면 보육권을 하도 보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유리가 남긴 잔인한 말은 여전히 비수처럼 경호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이혼 소송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시어머니와 세정 역시 경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복덩이를 걷어차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입골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펴부었던 저주 섞인 외침이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아기를 겨우 재온 경호는 구석의 작은 밥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15~10만 원씩 불어나는 적자를 보며 깊은 절문감에 빠졌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집과 전 재산을 처분하고도 5억의 빚을 져야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만 해도 월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직장에서도 불륜 사실이 모두 알려지면서 경호는 죄인처럼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승진 명단에서 누락된 것은 물론 동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새벽 4시 경호는 잠든 아기를 두고 좁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퀴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호는 홀린 듯 핸드폰을 꺼내 수연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미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연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나 수줍 웃던 수연의 맑은 얼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던 순수한 모습,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했던 수연의 모든 순간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던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구나. 경호의 눈에서 뜨거운 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가 다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달랐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자니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막야 수연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웠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경우는 점심시간에 홀로 편의점 구석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불과 2년 전 유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시절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에 대출업체 독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회 이상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록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경호는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스타드 에셋한 수연 대표 올해를 빛낸 최고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 화면 속 수연은 8개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수연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호는 텅 빈 방 안에서 아이를 돌보며 또다시 지옥 같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에 속에서 경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경호는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온몸이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사과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기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텅 원룸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1년 반 후 수연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 도시의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예상 수익률은
연 1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수연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투자자들을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험이 회의실을 가득 메운 30여 명의 대기업 임원들과 VVIP 투자자들은 전부 수연의 이번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입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자 한 대기업 상무가 수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무님, 저희 그룹과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미팅 한번 하시죠. 상상 이상의 제안에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직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적인 계약을 자축했습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1년 반 만에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신입사원 김미영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팀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죠. 수연이 겸손하게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건배. 저녁 식사를 마친 수연은 홀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주상복합 파트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수연은 집 앞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마트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연은 카트를 끄고 유기농 과일 코너에서 신중하게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선, 수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인 상품 코너 앞에서 남묘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을 넉나간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박경호였습니다. 품에는 칭얼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수척했습니다. 경호의 장바구니에는 컵라면 몇 개와 계란 한 판, 그리고 분유한 통이 전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저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가볍게 고개를 깔아가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아, 경호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애타게 입을 열었지만 수연은 이미 수행 비서와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다른 코너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빛나는 수연의 뒷모습과 해진 티셔츠 차림의 경우의 모습이 비참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잠시 후 계산대에서 경호는 자신의 앞에서 계산하는 수연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연은 유기농 채소와 최고급한 후 와인 등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총 28만 7천 원입니다. 고객님, 수연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무심하게 건넸습니다. 곧이어 경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800 원입니다. 경호는 주머니에서 꼬비꼬비한 집행 몇 장과 동전까지 탈탈 털어 겨우 계산을 마쳤습니다. 마트를 나서는 수연을 경호는 멀리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마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경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볍게 엑셀을 밟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성공이 과거 고통을 이겨낸 상처의 훈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악몽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한수연, 정말 장하게 잘 버텨냈어. 수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더 큰 미래를 그렸습니다. 한편 경호는
차가운 원룸에서 잠든 아들을 보며 오늘 마주친 수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행복이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것이었는지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경우는 잠든 아기를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한 희망찬 꿈을,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후회, 악몽을. 그로부터 6개월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한강공원이 정원처럼 내려다 보이는 자신만의 북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고 부드러운 향의 커피를 음미하며 경영서적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리스타드 카페라는 이름의 이곳은 수연이 지난 계절 새로 문을 연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아늑한 쉼터였습니다. 대표님, 주말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차필 매니저 정수진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일이 아니라 저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요즘은 가장 즐겁거든요. 수연이 책을 덮으며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옛때 보이는 젊은 연인이 설레는 얼굴로 결혼 계획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연이었다면 저 모습 보며 가슴 구석이 시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연은 그저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 대표님은 주변까지 밝아지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참 신기하다 말이야. 카페의 단골 손님인 화가 이 선생님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있는 걸 외롭다고만 생각하던데 대표님은 참 다르시군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수연의 말에 이 선생님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수연은 카페를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단골 꽃집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베란다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화사한 꽃으로 부탁해요. 마침 오늘 막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투립화 분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수줍게 피어나는 분홍빛 투립은 마치 지금의 수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집에 도착한 수연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고 새로 가져온 화분을 정성스럽게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식물들과 어우러져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연은 저녁 식사로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듬뿍 넣은 파스타와 상큼한 샐러드, 그리고 향이 깊은 와인 한 잔,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상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대접하기 위한 식사는 그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니. 수연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나디기 속삭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거울 앞에서 서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수, 정말 잘했어. 그동안 너무나도 했었고 정말 잘 버텨냈어. 거울 속에 수연은 과거의 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친구들이 보내온 소개팅 주선 메시지들이 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은 의사 선생님인데 한번 만나볼래? 우리 회사 훈남 부장님이니 얘기 듣고 꼭 한번 보고 싶대. 수연은 모든 메시지에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때 꼭 연락할게.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제안하는 파트너십 제안서와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제안서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 속도에 맞춰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분하게 구상했습니다. 밤 10시 수연은 베란다에 나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상처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자유와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만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아 바로 그때 오빠 형준에게서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수연이 주말 잘 보내고 있어. 오빠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빠, 나 지금 정말 행복해. 혼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자유를 나눴다는 증거야. 앞으로도 누구보다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려. 형준의 따뜻 응원의 수연은 더 없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수연은 다시 한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수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너 자신의 힘으로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수연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난 모든 고통은 지금의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신만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연처럼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수연을 떠올려 보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남지만 그 흉터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훈장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